2일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교수님이신 임다연 강사님의 스포츠 인권교육 강의가 있겠습니다. 임다연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포츠 인권 교육을 맡게 된 강사 임다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피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교육 들어주시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스포츠 윤리, 스포츠 인권에 대한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딱 듣기만 하면 주제가 너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선 거는 아니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고 지금까지 또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 스포츠는 사실 인생의 전부예요. 저한테는 인생의 전부인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스포츠가 선생님들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스포츠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스포츠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이름은 임다연이고 저는 현재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종목의 선수일까요? 무용! 네. 감사합니다. 네. 투포환! 네. 또 수영! 또 펜싱! 복싱! 태권도! 레슬링! 체조! 사격! 양궁! 네. 에? 수영! 유도! 네. 자,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나왔어요, 지금. 네, 정답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지금 종목인데 너무 많이 나왔죠. 자, 일단 사진과 실물이 다른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수영입니다. 네. 저는 7살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수영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또 코치 생활도 했고 또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꿈나무 대표팀 감독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현장과 조금 뭐 이론을 부족한 점들을 채워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저는 스포츠 윤리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이 전공이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현장에만 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는 늘 생각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전공을 현장에 이렇게 접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강의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또 저희가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샤덴프로이데? 굉장히 낯설죠? 네,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는 독일어예요. 독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 샤덴과 프로이드의 합성어거든요. 이 샤덴프로이데가.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 샤대는 손해, 피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덴 프로이데라는 합성어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누군가의 실패나 불행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무심코 솟아나는 기쁜 감정을 뜻합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를 이제 독일어로 하면 샤덴프로이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샤덴프로이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연구들, 실험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 학창시절 친구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반응이라는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뇌에서 나타나는 이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이 뇌의 반응을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했던 그 동창생이 야, 너 걔 기억나지? 걔 요새 엄청 잘 나가는데 걔 회사 대박났대, 걔 사업 대박났대 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이 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야, 너 걔 기억나지? 걔 엄청 잘 나간대 라고 했더니 야, 잘됐다, 축하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뇌의 반응을 보니까 고통과 같은 그런 반응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진짜 잘됐다, 야, 너 그렇게 고생하더니 진짜 축하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고통과 같은 그런 반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엔 반대로 해봤어요. 이번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엔 뇌가 아니라 이 근전도, 이 볼에다가 근전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엄청 잘 나갔던 그 동창생이 망했대. 야, 걔 요새 진짜 힘들다더라. 야, 걔 사업 망했대. 회사 부도났대. 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이 근전도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걔 요새 망했대. 걔 너무 힘들대. 얘기를 들려주니 진짜? 안 됐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근전도 측정기를 보니 기쁠 때, 이제 미소를 띌 때와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정작 이제 속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신이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일수록,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한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접했을 때 우리의 뇌는 반대로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샤덴프로이드의 작용이 웬만한 인간관계에서는 다 나타나요. 그쵸? 저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상사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한데 겉으로는 프로젝트 따왔을 때 야, 진짜 잘됐다 하지만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는 이 샤덴프로이드 작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샤덴프로이드 작용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일단 부모와 자식 관계. 아무리 전쟁터. 네, 좋습니다. 일단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이 잘 됐을 때 기뻐하지 않을 자식이 없고, 또 아무리 이렇게 사이가 안 좋더라도 정말 자식이 잘못됐을 때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님 안 계시겠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사실 이 샤덴프로이드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빼고 사제지간 정답입니다. 네, 실제로 제자와 스승, 이 사제지간,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코치와 선수, 지도자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관계에서는 이 샤덴프로이드 작용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실게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도자와 어떤 선수, 사제지간에는 샤덴프로이드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선수와 지도자를 어떤 관계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생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서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관계죠. 저도 저는 이제 체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웠던 코치님한테 저는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코치님이 정말 다른 또 훌륭한 선수를 키워냈을 때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또 제가 기록이 잘 나면 또 선생님도 좋아하고 이런 관계죠. 그래서 선수와 지도자는 공생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도자로서 선수를 위한 건 어떤 걸까? 과연 어떤 게 내 제자를 위한 걸까? 라는 고민을 아마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법한 그 사례를 이제 제가 구성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직은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지도자이다. 그에게는 재능있고 성실한 제자 다영이가 있다. 다영이는 국내 최고의 선수이긴 하지만 올림픽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지난 2번의 올림픽 출전에서 모두 4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번 올림픽을 위해 4년 동안 이영직 코치와 함께 혹독한 훈련을 견뎌왔다.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참가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기대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듯 압도적인 실력으로 올림픽 예선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그리고 8강전에서 세계 탑 랭커인 선수를 만났지만 명승부를 펼친 어려운 승리를 따냈다. 하지만 경기 후 다현이는 오른쪽 무릎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팀 닥터의 소견을 들은 이영직 코치는 다현이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준결승에 출전하여 무릎 부상이 더 심각해지며 사랑하는 제자가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현이에게 기권을 권유했다.
하지만 다현이는 출전 의지가 완고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 없다며 진통제를 먹고 출전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영직 코치는 자신도 선수 출신이기에 올림픽 무대가 선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현이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영직은 지도자이고 그에게 다현이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다. 만약 당신이 이영직 코치라면 다현이 출전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기권을 신청하겠는가? 네, 영상 잘 보셨죠? 자, 여러분께서,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에 이영직 코치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영직 코치에게는 굉장히 아끼는 제자 다현이가 있죠. 네, 이 다현이랑 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정말 함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증명하듯이 이 다현이는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네, 승리를 따내며 4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하필 이때 다현이의 무릎에 부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현이는 계속해서 코치님, 저 뛸래요. 저 뛰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의사는 코치에게 얘기를 하죠. 다현이의 무릎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대회를 뛴다면 다현이가 평생 불구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선생님들께서 이영직 코치라면 다현이를 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현이를 기권시킬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사의 진단을 한 번 더 받아봤는데 아, 의사의 진단을 한 번 더? 한 번 더 했는데 안 된대요. 다현이 무릎이 심각하대요. 메달 수가 없고 실제 도전해도 네. 할수 없잖아요. 어차피 목표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네. 딸 수도 있죠. 출전하면. 그 정도면 심각한 부상은 아니죠. 일단 그러면은 도전해야 됩니다. 아, 딸 수 있다 그러면은 도전. 아, 이거는 뛰어도 안 되겠다 하면은 기권? 아, 네. 뛰어서 성공한다 그러면 시킵니다. 아, 근데 이 스포츠라는 게 결과를 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그게 참 지도자로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자신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어떤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자, 우리, 모자 쓰신 여자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자식 같은 마음으로 기권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현이가 선생님을 원망하면 어떡하죠? 코치님, 제가 이 올림픽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못 뛰게 하세요? 이렇게 원망하면 어떡하죠? 네. 너 선수 생활은 뭐 이게 다가 아니고 너가 앞으로 또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선생님. 네. 지금, 뒤돌아보신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권이요? 이유는요? 네. 근데 이 선수에게는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그 가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이제 거의 23, 4년 정도 수영을 했는데 제가 세계선수권도 뛰고 뭐 국가대표도 해봤지만 제가 아직 올림픽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생에 하나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지도자로서 과연 이 선수의 올림픽을 지도자가 기권하는 게 맞을까요? 출전해야 됩니다. 출전시켜야지.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쵸. 남은 인생이 또 이렇게 불구가 될 수 있으니. 자, 출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신 선생님. 네. 선생님, 이유는요?
안 해보고 죽는 것보다 목표라도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지. 그 평생을 해왔던 걸 네. 불구로 살아도 좋으니까 네. 나가야겠네. 아,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해보고 죽는 것보다 해보고 죽는 게 낫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다현이가 이제 출전을 했어요. 올림픽을 딱 결승전에 출전을 하고, 정말 이제 무릎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쩔뚝거리면서 이제 불구가 돼서, 코치님, 저 왜 출전시키셨어요? 하고 원망하면. 그건 네가 선택한 거지. 그건 너가 선택했다. 그걸 나한테 하지 마라. 네, 그래도 전 코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 현대 에이스를 좋아하고 웬만하면 다 나왔습니다. 네? 뭐요? 에이스를 좋아서 웬만한 거 다 나왔으니까. 요새 의술이 발달해서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마다 아마 출전해야죠. 기권해야죠.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유를 여쭤봤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선수를 위했죠. 선생님들은 선수가 평생을 노력한 걸 어떻게 코치라고 올림픽을 막습니까? 선수의 의지를 존중해줘야죠. 출전시켜야죠. 라는 또 의견이 있으셨고, 반대로 제 선수가 불구가 되는 걸 어떻게 봅니까? 선수가 끝이 아닙니다. 더 사랑할 날이 많기 때문에 선수를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기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생님들과 어떤 말장난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윤리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까?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선택일까? 라는 신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도 선생님들께서 되게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이 더 최선의 선택일까?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선택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바로 윤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황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죠. 그런데 스포츠는 더더욱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이제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훈련 중에, 경기 중에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스포츠는 일반 상황보다 더욱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굉장히 이제 A를 할까? B를 할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사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이때는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사소하게 선택을 했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는 이 엄청난 결과가 때로는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쌓은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선택이 정말 그때는 문제시 되지 않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내 평생을 날리는 그런 또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스포츠에서 지도자로서의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만 이렇게 탁 날아가면 되는데, 지도자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선택과 판단, 이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 더 최선일까? 어떤 게 내 제자를 위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윤리적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윤리적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더 최선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윤리적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이 윤리적 선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윤리적 선택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나만 좀 바보 같지 않나?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좀 손해보고 불이익을 얻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윤리적 선택의 특징은 지금의 나에게는 아닐지라도 미래의 나에게는 반드시 득이 되는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 선택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죠. 선수들의 학폭 미투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미투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길게는 30년 전 사건까지 지금 막 끄집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윤리적 선택의 특징은 지금 나에게는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미래의 나에게는 반드시 득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라는 거는 사실 미래의 어떤 나를 위한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윤리적 선택과 결정, 미래의 나를 위한 어떤 윤리적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래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지도자한테 이게 왜 필요한데요? 윤리가 뭔지 알고 스포츠 윤리가 뭔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한데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까봐 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포츠 지도자는 어떤 스포츠 선수 그리고 이 스포츠인들에게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출근을 하던 중에 학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출근을 하던 중에 이제 길 위에 2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4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머니에 주는 돈을 20만 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근을 이제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하던 중에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어린 아이가 선생님께 구걸을 합니다. 저 할머니가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급히 구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은 이 2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네 라고 이제 20만 원 이제 만지작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선생님들은 이 할머니의 병원비에 사용하라고 이 주운 20만 원을 아이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이번엔 거수로 알아볼게요. 나는 이 20만 원을 이 아이를 돕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손 내려주시고요. 반대로 아니다. 난 처음에 내가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려고 했으니까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겠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은 왜 돕겠다고 하셨어요? 제 돈 피하지 마시고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냥 좋은 일에 써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분실물 센터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유는요? 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거 갖다 줘야 된다. 내 돈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 상황을 20대 일반 대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어요. 일반 대학생 300명에게 물어봤더니 49%가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51%가
불쌍한 아이를 돕기 위해 사용할래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거의 반반이죠. 네. 근데 20대 엘리트 운동선수 300명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돕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가 26%고 분실물센터에 돌려주겠습니다가 74%였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결과를 따지냐 원칙을 따지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저도 스포츠 윤리 전공이어서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포함하면 이게 결과론이냐 의무론이냐로 넘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네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우리가 결과를 볼 거냐, 좋은 결과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옳은 원칙을 지킬 거냐 라는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일단 불쌍한 아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건 좋은 결과를 따르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는 주는 돈은 분실물센터에 줘야 돼 라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대학생과 엘리트 운동선수를 비교를 했을 때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더욱더 원칙을 따른다 라는 그런 또 성향을 볼 수 있는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은 거의 뭐 원칙과 결과를 반반으로 이제 좀 나뉜다면, 엘리트 선수들은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는 쪽으로 더 이렇게 비중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 상황이었죠. 저희가 스포츠 상황 어떤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저희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팀은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결승전답게 양팀이 0대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후반전 종료 5분을 남겨둔 가운데 동료 선수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팀의 스트라이커인 당신은 상대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공을 몰고 가다 상대 수비수에게 걸렸는지 골문 앞에서 넘어졌다. 뒤에서 달려오던 심판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길게 호각을 불었다. 상대팀 선수들은 심판에게 몰려들어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고 항의했으나 심판은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당신 팀 동료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당신은 고민을 한다. 왜냐하면 사실 상대 수비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신의 다리가 꼬여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심판에게 다가가 솔직히 상대 수비수의 반칙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말을 하며 판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심판이 선언한 페널티킥을 받아들여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득점 기회를 만들 것인가? 판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다. 판정을 받아들인다. 네, 제가 또 물어볼 것 같죠?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제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여기는 아직 비디오 판독이 없는 걸로,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팽팽한 그런 또 중요한 축구 결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팀의 스트라이커인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몰고 페널티 에어라인 안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상대팀 수비수가 태클을 걸죠. 여러분들은 넘어집니다. 자, 뒤에서 달려오는 심판은 상대팀 수비수의 반칙이다, 페널티킥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져요. 내가 혼자 넘어진 건데?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심판에게 다가가서 이거 상대 수비수 잘못 아니고 제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하고 솔직히 판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팀 이겨야지, 페널티킥 차야지, 모른 척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차시겠습니까? 자, 이 상황 제가 한번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쪽을 너무 안 갔죠? 자, 네, 우리 혹시 분홍색 마스크 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번복합니다. 번복! 왜요? 양심의 가치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번복! 네. 좋습니다. 진짜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승 경기잖아요? 이거는 축구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경기에서 지면 나와 같이 피땀 흘린 내 동료 선수들
진학도 못하고 실업팀 계약도 안 되고 이래서 원망을 하면 어떡하죠?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떳떳한 승리가 아니잖아요. 아, 떳떳한 승리가 아니라서 멋진 말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인정을 하는데 네, 인정. 네. 헐리우드 액션도 기술의 하나입니다. 아, 헐리우드 액션도 이거 스포츠의 이거 기술이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들어낸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내가 늘어서 된다. 이건 내 기술로 따낸 거다? 자, 우리 선생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양심의 가책은? 아니 그것도 기술이라니까요. 아. 내가 페네킹을 찰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이다. 이거 양심을 갖다 대면 안 된다. 이건 기술이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어떤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여자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뒤에, 방문금 하신, 선생님. 네, 끝에. 네, 고개 돌리신 선생님. 네. 인정이요? 이유는요? 네. 건보가면 이제 네. 최소한 인정을 해서.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비디오 판독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비디오 판독은 없지만, 이 중계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그날 밤 9시 스포츠 뉴스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땐 자수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심판에 오심은 경기의 일부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상황을 저는 이제 그 학생 선수들 그리고 프런트, 심판, 지도자, 학부모, 프로 구단 다 돌거든요. 다 돌면서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교환 내용을 맞춤형으로 이제 바꿔가는데 축구 선수들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프로 선수들은 99% 인정합니다. 네. 프로 선수. 근데 그 U12, U15 그 귀여운 어린 학생 선수들 있죠. 거긴 조금 나눠요. 그래서 번복합니다. 왜요? 그러면 축구는 리스펙입니다. 이렇게 먼저 귀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번복을 해야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또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내가 인정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어린 학생 선수가 와서 코치님 이럴 땐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지도자로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번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팀의 어떤 전체가 걸린 문제인데 너 하나의 양심만 생각해서 되겠니?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황을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생과 엘리트 스포츠 선수 각각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일반 대학생들은 일단 73%가 판정 번복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만이 페널티킥을 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엘리트 스포츠 선수는 어땠을까요? 엘리트 스포츠 선수는 11%만이 심판에게 다가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89%가 페널티킥 차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반 대학생은 73%가 번복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선수는 89%가 페널티킥을 차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주운 돈 사건과 이 페널티킥 사건 일반 상황과 스포츠 상황을 두 개를 비교를 한 사건, 한 연구였어요. 자, 우리가 일반 대학생은 처음에 그 주운 돈 할 때, 분식물센터에 줄래요? 가 49%였어요. 원칙을 선택을 했죠. 근데 이 스포츠 상황에서는 판정 번복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73%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거죠. 반대로 자, 우리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도는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겠습니다가 74%였어요. 이거는 원칙을 지킨 건. 근데 내가 판정 번복을 요청할래요? 솔직히 얘기할래요? 는 11%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는 결과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또 상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일반 상황에서는 원칙을 우선시하는데 왜 스포츠 상황에서는 결과를 더 우선시 할까요? 또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나왔어요. 스포츠니까요. 네. 근데 대학생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야, 아까는 너 뭐 불쌍한 아이 돕는다며 왜 지금은 이거 이렇게 솔직히 말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똑같이 스포츠니까요. 근데 조금 달랐어요. 일반 대학생들은 스포츠는 정직해야죠. 공정한 게 스포츠 아닙니까? 라는 거고, 선수들은 스포츠는 이겨야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겨야죠.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죠. 근데 여기서 만약 코치님이 판정을 번복하라고 지시한다면 또는 판정을 인정하라고 지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심판에게 나가서 판정 번복할래요. 그런데 코치님이 야, 그때는 페널티킥 차야 돼 라고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엘리트 선수 30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트 선수 300명 중에 91%가 코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전 결정을 바꿀래요 라고 얘기했고, 9%만이 전 원래대로 할래요, 제 의지대로 할래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엘리트 선수에게 지도자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영향력 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일반 대학생 300명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위가 11%를 차지한 선후배, 그리고 3위가 선생님, 그리고 2위가 친구. 대학생들한테 친구는 굉장히 큰 또 영향력이 있죠. 1위는 부모님. 맞습니다. 부모님. 어쨌든 뭐 이게 운동을 하건 안 하건 부모님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분이죠. 이번에 20대 엘리트 운동선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4위 친구 9% 나왔어요. 3위 선후배 11%. 자, 2위 누굴까요? 부모님? 코치? 부모님? 자, 2위 코치님 38%. 1위 부모님. 근데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부모님과 코치님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운동 선수들에게는 부모님만큼이나 이 코치님의 어떤 지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조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동선수로서 롤모델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린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선수들은 일단 있는데 누구냐면 손흥민, 김연아, 김연경, 유명 선수 28% 나왔습니다. 이건 전 우리 부모님처럼 될래요 가 이제 35%, 그리고 전 우리 코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가 37%였어요. 초등학생 선수에게는. 중학생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조금 떨어졌죠. 머리가 좀 컸어요. 그리고 32%가 어떤 유명 선수, 자신의 종목이나 뭐 어떤 유명한 선수, 그리고 1위가 지도자였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선수들에게는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어른이란 말 들어보세요. 어른.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은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근데 이 어른이란 뭘까요? 어른. 이 어른이란 딱 사전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딱 어른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집안이나 마을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받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스포츠계의 어른은 누구일까요?
스포츠 지도자겠죠. 바로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계 어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시 풀이를 해보면 스포츠계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포츠계에서 연륜이 있고 경륜이 많아 존경받는 사람을 우리는 스포츠계 어른, 즉 스포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어른분들 사이에서 뭐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야?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정말 책임을 질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바로 스포츠계 어른이자 스포츠 지도자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은 아예 거울이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는 바로 스포츠 선수들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저도 그렇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선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선수 때 지도자로부터 어떤 생각, 행동, 인성, 가치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제 배우겠죠. 그럼 이 선수가 선수로 끝나냐? 아니죠.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 선수를 지도하겠죠. 그러면 물려받은 어떤 자신의 생각, 행동, 인성, 가치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등 이것도 전수를 하겠죠. 그럼 이 선수가 내 선수가 선수로 끝나냐? 아니죠. 이 선수도 자라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자신의 선수를 또 지도를 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생각, 행동, 인성, 가치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전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 행동, 가치관은 선수로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재생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에게 스포츠 윤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부터는 쉬는 시간 갖고 지금 벌써 46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 55분에 10분 정도 쉬고 55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까지 왔어요. 자, 스포츠 지도자에게 스포츠 윤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부터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반인으로서 제자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누구보다 또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택과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로 등록된 사람 몇 명? 70만 명. 7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네.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148,521명입니다. 대한체육회 딱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 148,521명. 근데 이 중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확률 몇 %일까요? 30%? 0.001%. 0.001%? 이 중에 0.01%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뿐만 아니라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0.01%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프로 종목이 많진 않지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프로 종목은 아니죠.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확률. 막 TV에서 보는 그런 구단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0.5%? 1%? 10%? 1.6%입니다. 이게 이 어떤 직업으로 운동선수라는 걸 직업으로 갖기가 쉽진 않죠. 근데 저는 학생 운동선수인데 진로교육도 나가거든요. 근데 실업팀까지 포함을 하면 10%가 조금 안 돼요. 실업팀까지 하면. 저 같은 군도도 실업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포함을 하면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그 10% 안에 들 수도 있고요. 그 0.01% 안에 들 수도 있고요. 1.6% 안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90%, 99.9% 안에 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훌륭한 인성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 짐머라는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치가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운동 기술은 잠시 동안 함께 하지만 삶의 기술은 영원히 함께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저 역시 공감하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스포츠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초등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네 뭐 되고 싶니? 장래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2017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탑10을 보니 유기 법조인, 경찰, 요리사, 패션 디자이너, 12 프로게이머 정도로 나왔습니다. 5위가 뭐였을까요? 5위가 대학 교수. 되게 성숙하죠, 애들이. 4위가 운동선수, 3위가 연예인, 2위 의사, 1위 뭘까요? 1위 지도자, 교사. 네, 몇 년째 부동의 1위였습니다. 2018년 한번 볼게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5위가 유튜버. 지금 하면 이거 더 높을 것 같아요. 그쵸? 5위가 유튜버, 4위가 요리사, 3위가 의사, 1위였던 교사가 2위로 떨어집니다. 1위 뭘까요? 연예인? 운동선수? 연예인? 자, 1위 운동선수. 근데 오마이갓 나오셨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선수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운동선수. 저 이거 딱 보고 애들이 뭘 모르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애들한테 왜 되고 싶은데? 운동선수 왜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대요.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을 것 같대요. 3위가 이제 재밌으니까요. 2위가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좋아하잖아요. 1위가 멋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죠. 스포츠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까지도 다 열광을 하죠. 스포츠를 왜 좋아하는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스포츠가 주는 어떤 짜릿함, 감동, 기쁨, 재미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스포츠가 가진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죠. 먼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화합의 기능이 있어요. 뭐 올림픽, 월드컵 보면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막 응원을 하죠. 그리고 뭐 연대감도 느끼게 해주고 팀에 대한, 지역에 대한 또 소속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건강 증진의 효과도 있고요. 저는 수영해가지고 뭐 연골이 없고 뭐 힘줄이 찢어지고 디스크가 터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게는 건강 증진의 효과도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승리. 또 승리를 통한 어떤 성취감, 그리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는 도전 정신과 극기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어떤 이유가 여기 이것들 뿐일까요? 이 스포츠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좋은 가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스포츠의 인권이 중요하다, 스포츠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실게요. 당신은 엄청난 죄를 따라 알려진 김재벌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가 지정한 방 안으로 들어가면 낯선 사람 A가 앉아있고 테이블 위에 가방 안에는 돈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은 김재벌이 당신에게 공짜로 주는 돈입니다. 다만 1,000만 원 중에 반드시 일부를 앞에 앉아있는 A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A에게 얼마를 나눠줄지는 완전히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가 당신이 제안한 액수를 수용하면 각자 나눈 돈을 가지고 이 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당신이 제안한 액수를 거절하면 A는 물론 당신 역시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의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A에게 얼마를 주실 건가요? 이 1,000만 원 중에 여러분들은 딱 한 번만 제안할 수 있고, 이 A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둘 다 돈을 가질 수 있고, 이 A가 이 금액 싫다 라고 하면 둘 다 돈을 못 가집니다. 혹시 선생님들이라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반당 60%.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 1,000만 원은 일단 선생님들 건데, 선생님들이 주는 건데 30%. 기회가 한 번뿐이니까, 서로 한 번이니까 30%, 50%, 60%. 제가 그 A이고 싶네요. 선생님들 돈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제가 그 A면 참 좋겠네요. 네, 실제로 이걸 여쭤보면 선생님들처럼 답변을 하세요. 500만 원 이렇게 답변하세요. 근데 사실 인간이 가진 어떤 이기성을 감안하면 선생님들은 최소를 줘야죠. 10만 원, 뭐 20만 원. 이러면 이 A는 사실 꽁돈인데 10,000원만 받아도 받아야죠. 그쵸? 근데 이 실험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00에서 5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A 있죠. 30% 미만이면, 즉 300만 원 미치면은 나 안 받겠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사실 얼마여도 5만 원이어도 공짜로 주면 받는 게 맞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네, 300만 원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받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둘 다 조금이라도 받는 게 둘 다 이득인데, 이게 딱 눈앞에 보인 게 불공정하다 라고 판단이 들면 이거는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제한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대에서 50대 10만 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78%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사회 경쟁 심한데 이 경쟁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84%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이번에 스포츠팬 2,000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느끼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4위, 패자에 대한 배려. 되게 신기하죠? 패자에 대한 배려를 보고 싶대요. 3위가 승리. 네, 저는 이 승리가 1위일 줄 알았는데 3위더라고요. 2위가 이제 어떤 선수들의 땀과 노력. 1위가 뭘까요? 오! 공정! 정답. 네, 1위가 공정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보다도 공정함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두 설문조사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경쟁 너무 심해요. 이 경쟁이 어떤 불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의 사회,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되게 신조어가 생겨난 것처럼 내가 노력한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갑질 사회, 그리고 나와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 사회,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 사회, 내가 노력한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사회, 그리고 패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에 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볼 수 없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런 거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스포츠에서만큼은 보여주지 않을까?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주는 게 아닐까? 스포츠인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스포츠는 진짜 좋은 거야. 아이들이 스포츠를 배우면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스포츠를 배우러 가고 가족끼리 스포츠를 관람하러 가겠죠.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사건, 사고들은 야, 스포츠가 진짜 좋은 거야? 스포츠하는 너는 왜 그래? 라는 불신이 생기겠죠. 그럼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원래 좋은 가치들까지 저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의 존재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 어떤 특기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학생 선수들이 좀 이런 학습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운동부 없애라는 공문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실업팀에서 어떤 수영 도핑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해에 실업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이씨 없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사실 이거는 스포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만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스포츠를 배우러 가는 이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자, 스포츠 윤리가 뭔지 알았고요. 스포츠 윤리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뇌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뇌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랑 이거 조금 다르죠? 딱 봐도. 위에가 정상인의 뇌, 우리 같은 정상인의 뇌고, 이 아래가 사이코패스의 뇌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그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여기 전달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밝혀낸 학자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펠런입니다. 제임스 펠런은 이 사이코패스의 뇌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타고난다. 이건 유전이다. 선천적이다. 라는 걸 밝혀내서 굉장히 유명해진 신경과학자예요. 근데 저였어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가 펠런이었어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내 뇌는 어떨까? 궁금해서 이렇게 딱 그 CT에 들어가서 뇌 사진을 다 찍어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제임스 펠런 교수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다라고 발표를 해서 유명해졌는데 왜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라고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그래도 88세 노모에게, 어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제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와 똑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문의 숨겨둔 비밀을 너한테 얘기해줄게. 미국 역사에서 최초 모친 사례의 첫 사례인 토머스 코넬이 너의 조상이란다. 그리고 직계 조상 중에 7명의 살인자가 더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펠런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거는 유전이 어떤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전이 상당 부분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펠런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 나왔지만 굉장히 성공한 의대 교수고 친구도 많고 세 자녀를 준 가장이고 아버지고 왜 나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지만 왜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펠런은 살아오면서 온화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가정이나 외부로부터 학대나 가혹행위를 받은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펠런 교수는 연구의 방향을 바꿉니다. 선천적이 아니라 부모나 학교로부터 받는 양육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차지한다 라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사고치는 애들이나 좀 말 안 듣는 애들이나 이상한 애들 보면 쟤 원래 저래 얘기하잖아요. 원래 저런 사람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환경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제가 만났던 코치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전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위대한 사회학자 헬렌 켈러, 명의 허준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플라톤에게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헬렌 켈러에게는 그의 스승 앤 설리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준에게는 그의 스승 유이테가 있었죠.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아까 그 플라톤 그리고 헬렌 켈러, 허준은 없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 뒤에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알렉스 포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의 99%는 선수가 만들고 1%는 지도자가 만든다. 그러나 지도자 1% 없이는 100%의 선수도 100%의 경기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모모기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스승은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실 저도 이제 뭐 선수도 해봤고 지도자도 해봤지만 선수들만큼 돋보이지 않죠. 하지만 누구보다 뒤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지도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른이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승의 가치, 스포츠의 가치를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지켜주시기를 저 역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반의 임다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